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제목은 김용달과 박용택입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고, 이름 석자로 모든 게 설명되는 두 분이시다 보니, 그렇고, 다만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김용달 코치님과 박용택 선수의 인연은 굉장히 유명한데, 두 분이 타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제 서로 많이 주고받고 발전해 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들어보려고 하고요. 초점은 그러니까 코치는 어떤 언어로 말하고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리고 선수는 그 언어와 그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라는 것을 두 분이 직접 마주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단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 같이 만났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김용달 코치님은 이제 2007년에 LG 트윈스 타격 코치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현대 유니콘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박용택 선수를 만나고 이제 두 분의 인연이 시작된 걸로 압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김용달 코치님이 이제 이때부터 박용택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박용택 선수가 많은 것들을 또 배웠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셨고 어떤 것을 바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 전 배경을 좀 이해를 해보자면 박용택 선수가 2009년도에 타율 1위를 하면서 이제 좀 그때 커리어 하이가 되었다는 기억이 좀 많긴 하지만 막상 2006년도에 기록을 보게 되면 534타석에 WAR 5위를 했고 OPS 11위를 했고 압도적인 팀 내 1위 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임을 하셨을 때 최고 타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것을 보셨고 무엇을 요구하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타격 코치 김용달입니다. 저 당시에 제가 이제 현대 유니콘스가 이제 이 넥센 히어로즈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LG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용택이가 야구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야구도 상당히 잘하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너무 앞쪽에 이제 CD존에서 꺾어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스탠스 자세에서 스트라이드 들어가는 그런 순간에 조금 크로스성이 있고 또 CD존에 치기 때문에 헛스윙 비율이 낮은 볼의 유인구의 헛스윙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고 또 운동장을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컨택존을 뒤쪽으로 가져오면 훨씬 더 배럴 존이 넓어지고 에버리지도 올라가고 또 홈런이라든지 OPS도 자연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박용택 선수한테 그런 걸 제의했죠. CD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ABCD, 그러니까 타자가 투수의 공을 때릴 때 공을 때릴 수 있는 위치를 ABCD라고 했을 때 투수 쪽에 제일 가까운 쪽이 그렇죠. A고 그 ABCD 존을 갖다가 설명하자면 포수 쪽에서 이제 투수 방향으로 A 지점이 그 포수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컨택 존이 넣는 지점이고 예. B 존이 이 센터 쪽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버리지 타자의 존이고 C 존이면 조금 홈런 타자들이 조금 헛스윙을 갖다가 조금 감안하더라도 장타력을 위해서 C존을 쳐요. 그런데 용택이는 그 C존에서 D존에 들어가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계속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코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 혹은 조언을 했을 때 선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는가입니다. 박용택 선수는 이제 그때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 이제 인사해도 되죠? 예, 죄송합니다. 한 10분 지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 LG 트윈스 선수 박용택입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저기 이제 화면에 띄워져 있듯이 예. 사실 2006년에 괜찮았어요. 예. 네. 근데 그 해가 이제 워낙 그 투고 타자의 해였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저 정도 성적이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뭐 WAR도 5등이었고, 네. 괜찮았던 해였는데, 그리고 제가 2007년에 이제 김용달 코치님이 2006년 겨울에 오시면서 그 전에도 코치님하고 되게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네. 코치님한테 뭐 이런저런 것도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엄청 컸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2006년, 그러니까 겨울이죠. 2007년 이제 시즌 전 준비하기 전에 혼자 이렇게 개인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코치님의 이제 첫 인상은 우선 처음에 오셔서 저를 코치님의 마음은 네, 충분히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선수고 그래야만 이제 LG를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다라는 마음이셨지만 사실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선 나 되게 인정 안 해주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게 원래 사실 코치님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되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005년까지는 이런저런 타격 폼들을 하다가 2006년에 이제 다리를 들질 않고, 네. 근데 토스텝으로 이제 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치면 이제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또 저 때가 끝날 때 한 달 정도를 좀 많이 잘 쳐가지고 뭔가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도 좀 컸고, 근데 이제 코치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우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치님이었고 다른 팀 코치님이셨지만 그래서 우선 따라가 봤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코치님과 저랑.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김용달 코치님 뭐 조금 더 보태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박용택 선수를 봤을 때, 이 백근에 가까운, 그러니까 빠른 근육을 타고난 선수였어요. 그래서 스윙도 빠르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해갖고, 이제 이 힘도 있더라고요. 스윙도 힘도 있고 이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앞에서 치다 보니까, 앞에서 맞을 때는 좋은 타구 결과가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앞에서 치니까 헛스윙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용택이가 조금만 뒤에 오면 스윙이 빠르고 또 파워도 있기 때문에 에버러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탑권에, 그러니까 이 타이틀권에 들 수 있는 선수다. 이 리그의 탑에 갈 수 있는 그런 선수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을 다 못 발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코치가 이제 선수들을 봤을 때 잘하고 있지만은 요 부분에 조금만 더 변화가 생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선수들한테 야, 용태가 지금 네가 조금 앞에서 치는 것 같은데 요 존을 조금만 뒤에 갖고 와도 니는 빠른 그 스윙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하고, 또 사실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충분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용택이한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전의 위치에 있고 성적을 조금 내고 있으면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코치 입장에서는 그런 그 안주하는 것보다도 도전을 택하고 좀 더 이제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를 선수들한테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두 분이 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기회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또 박용택 선수가 이제 커리어 후반부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은퇴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고 뭐 그 타격을 하는데 정말로 큰 그 은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김용달 코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실이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우선 마음적으로 제가 이제 정말 코치님한테 감사드리는 부분들도 많고 고마운 부분들도 많고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코치님 또한 나를 처음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에서 아 나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전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그냥 배웠던 네 그냥 그런 타격이었고요. 코치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얘기들이 거의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다 반대되는 얘기들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기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예, 이거? 예. 우리가 어릴 때는 보통 어깨도 닫아야 되고 뭐 앞에가 닫혀야 되고 네. 보통 항상 뭐 닫아라 이런 얘기만 했지 열어라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치님이 오시고 나서 앞발도 좀 이렇게 열어서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격에 이제 손이 뒤에 있는 거고 먼저 이렇게 열려서 그래야 이제 좋은 면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이것도 닫고 이것도 닫고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빼서 치는 거죠. 손으로 빼서. 사실은 지금도 이제 이걸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고 또는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유튜브로 또 방송이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뭐 타격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 경험상 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을 봤을 때 앞이 닫혀 있으면은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직도 지금도 핸드 퍼스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손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거든요. 네. 손을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손을 가장 먼저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주 올드스쿨하다. 네. 정답은 네. 뭐 뭔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건 아니다. 네네. 아. 그럼 김웅달 코치한테 좀 궁금한 게 그 백터 선수가 이제 그 시점에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것만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당시의 야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김웅달 코치님은 어떤 과정에서 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가지시게 된 겁니까? 그 제가 이제 코치 처음 시작한 그 시절이 백인천 감독님이 MBC 청룡하고 계약할 때입니다. 89년도인데 그때 이제 계약을 하고 저한테 이제 코치 제의를 했어요. 코치 제의를 하고 MBC하고 이제 이 천연병이기 때문에 진짜 뭐 그냥 계약만 하고 계약금도 없이 아주 그렇게 이제 쫓기다시피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LG 트윈스로 이제 그 구단이 인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 LG 이제 생활을 했는데 첫 해에 우승을 했어요. 예. 첫 해에 우승을 했는데 코치 천연병이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타격 코치로서 선수들한테 주문하고 다가갔던 그런 그게 이제 백인천 감독님의 어떤 이론을 그대로 구전으로 듣고 귀로 듣고 이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타격 코치로서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죠. 준비가 안 되고 뭐 이론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기 전혀 안 되고 선수 생활 끝나고 바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인데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그때 김동수, 박강식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요. 이 체중을 뒤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켰어요. 많이 뒷다리에 체중을 이동시키고 많이 끌어서 치게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가깝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이 타격기를 많이 들어와서 뒷다리에 놓고 치고 뒷다리에 많이 태워서 치고 이런 것을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나쳐서 실패를 했어요. 그에 이제 91년도 실패를 하고 91년도 이제 끝나고 코칭 스텝이 거의 뭐 물갈이가 다 됐습니다. 물갈이 다 되고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는데 그때 내가 코치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이제 공부도 하고 타격 코치로서의 어떤 그런 정립이 타격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책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그때 당시 이순철, 이정우, 뭐 장정훈 이런 좋은 그런 이 타자들 영상을 많이 분석하고 또 일본, 미국 뭐 서적이라든지 좋은 타자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래 얻은 결론이 야, 이게 뒷다리에서 치라는 것이 이제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타격을 그 이제 앞다리에서 해야지만이 컨택 존도 넓어지고 결과도 좋고 하는 그런 것을 이 루키 상군으로 내려갔을 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군에 왔는데 그렇게 선수들한테 조금 이제 적용을 시키니까 선수들도 진짜 편하게 생각하고 결과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잘 치는 타자의 어떤 형태를 보고 연구한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두 분이 그 2007년도에 만나고 뭐 방금 소개해 주신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이제 1년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4월이니까 초반이죠. 박용택 선수가 인터뷰를 한 그 내용 중에 타자 몸에서 멀어지는 순서대로 ABCD라는 가상의 점을 찍어보자. 나는 그동안 CD 포인트에 히팅 포인트를 넣었다. 올해는 BC로 바꿨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김용달 코치님의 코멘트였습니다. 뭐 오래전이라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는 용태기를 파워히터로 키우려고 했지만 규타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그 과정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니는 30개 칠 수 있어. 네. 근데 좀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든 시즌을 보냈죠. 2007년에. 그리고 용태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잠실 야구장에서 홈런 갖고 승부할 수 있는 야구장이 아니다. 무조건 에버리지로 해서 무조건 타격왕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08년을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고 하다가 결국엔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시즌을 매일매일 우리는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못 참는 거죠. 한 며칠 정도 결과들이 안 나오다 보면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맞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길인지 그거에 대한 아직 확신도 좀 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2008년을 뭐 물론 부상도 있었지만 좀 많이 힘들게 그 해를 보냈죠. 그 이제 2008년이 이제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야구 붐이 다시 일어난 해인데 그때 저는 이제 김은덕 코치님하고 연습 끝나고 이제 그때는 시즌이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코치님하고 연습 끝나고 그러면 저는 야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베이징 올림픽을. 네. 근데 그 지금 그 배용택 선수 이야기대로라면 김용달 코치님이 봤을 때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은 뭔가 판단이 달라졌던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국내 타자로서 국내 선수로서 잠실구장이 너무 커요.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삼성 라팍이라든지 SK구장, 문학구장 정도 되면 아마 저희가 이제 용택이한테 계속 장타로 좀 이제 밀어붙일 수 있었지 않을까. 저도 아마 계속 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코치님이 그 전에 계셨던 데가 현대유니콘스고 네. 수원구장은 좀 많이 넘어가는 구장이죠. 수원구장도 이제 그 야구장이 그 지면보다 조금 높게 지어졌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우타자가 조금만 띄우면 상당히 그 홈런이 많이 나는 그런 구장이었고 잠실은 진짜로 그 투수 진화적인 구장이 아닌가. 그래서 뭐 구장 그 펜스까지 땡겨보고 이래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잠실에서 그 홈런을 치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조금 생각이 잘못되지 않을까, 지혜롭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용택이는 발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컨택 능력도 있고 타격 왕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코치님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부임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의 성적도 사실 썩 좋지를 못했고 뭐 이유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걸 바꾸게 되는 것이 좀 코치로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도 같고요. 그런 걸 어려워하시는 코치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일단 했던 이야기를 바꾸는 거니까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소화를 하셨던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아마 선수보다도 더 자신감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노력하면 인간의 노력이 이 어느 정도 깃들어지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택이하고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충분한 이 코치로서 자신이 있었고 또 용택이 정도면 성실 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방향으로 가도 용택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코치님을 좋아하는 부분 또 많은 선수들이 또 코치님에 대해서 약간 어떤 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하는 또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결국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좀 전에 뭐 얘기할 때 코치로서 좀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코치님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얘기는 그냥 무조건 다 해요. 모든 얘기를 다 해요. 이 선수가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든 안 좋게 받아들이든. 예.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 특히나 이제 뭐 수비 뭐 투수 많지만 특히 타격에 대해서는 선수랑 코치랑 여러 생각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코치가 선수한테 뭐 어떤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둘이 뭔가 좀 안 맞아요. 또 뭔가 좀 뭐 다른 의견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얘 난 안 따라오네.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그 선수를 그냥 그래 그럼 뭐 어느 정도 좋은 코치라면 그럼 너 편하게 한번 해라고 할 거고 조금 진짜 별로면 그런 코치가 진짜 좀 그런 코치라면 오히려 이제 그 선수가 약간 불이익을 받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찍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코치님을 좋아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코치님은 그런 게 정말 요즘 말로 1도 없으세요. 매일 싸우는데 저랑은 진짜 매일 싸웠거든요. 매일 싸우고 뭐 진짜 새벽까지도 둘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3시간, 4시간 막 5시간을 그냥 둘이서 정말 지하에서 불 다 꺼진 상태로 둘이서만 쳐본 적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예.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 이대영 선수 같은 선수들도 있었는데 대영이도 막 코치님 뭐 해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정말 저 코치님은 이런저런 뭐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구나. 진짜 그냥 이 선수를 잘 치게 하고 싶은 마음, 예. 좋은 선수가 되게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예. 코치님은 지금도 그러십니까? 뭔가 조금 약간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선수가 될 때까지는 조금은 많이 이제 끌었던 것 같아요. 끌었는데 요즘에 선수들은 이게 열정이라고 뭐 표현하기 뭐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편이고 또 훈련량도 선수들 컨디션에 따라서 선수가 판단해서 이제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택이하고 할 때 뭐 새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요즘에는 환경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되고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 하고 아니면 선수들이 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예전하고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님 변함 없으시대요. 지금도 이제 ABCD 히팅 포인트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 야구에서 타격 코칭에 대해서 히팅 포인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하셨고, 뭐 지금은 모두 다 히팅 포인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LG 트윈스의 타격 코치 이후에 이제 하나 이글스에서 또 타격 코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 최고 타자였죠. 김태균의 그 장타 고민에 관해서 2012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는 한화 타격 코치 하시던 때죠. 김태균 선수는 뭐 대표적으로 뒤에서 치는 타자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장타가 대신 좀 덜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잘 고르고 높은 출루율을 가지긴 하지만 또 항상 한화 이글스의 중심 타자였는데 그에 비하면 홈런이 많지 않다라는 그 비판도 많이 받았던 경우죠. 거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김용달 코치님은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뭐가 있었냐면 볼을 너무 몸에 끌어다 놓고 있어. 엉덩이가 지나치게 뒤쪽에 있다. 이대호처럼 힙턴을 통해 투수 쪽으로 이동시키는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사할은 사할대로 장타는 장타대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의견을 이제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히팅 포인트가 앞이다 뒤다 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 깊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이야말로 그 김용달 코치님이 이제 자기의 타격 이론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태균이가 진짜 우타자의 그 우리나라 타자로서는 제일 성적을 잘 내고 있죠. 잘 내고 있는데 신체 조건에 비해서는 그 홈런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에버리지는 상당히 높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태균이의 어떤 그 이 스윙 그 이 메커니즘을 보면 노스텝에 가까운 그런 그 자세를 취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노스텝이지만은 뒷다리에 그 어떤 체중을 많이 실어 놓고 있어요. 많이 실어 놓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장타력이 이제 나오려 그러면 앞다리에 그 체중을 옮겨야 돼요. 체중을 옮겨서 앞다리에서 지면 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타격 폼이 돼야 되는데 워낙에 그 이 태균이가 힘도 있고 또 정확성이 있다 보니까 젊었을 때 이제 헛스윙 비율을 줄이려고 조금 그 컨택 존을 끌어들여 놓고 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그 상당히 옮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드는데 처음부터 조금 그 컨택 존을 이 태균이가 앞쪽에 뒀다 그러면 훨씬 지금 우타자로서 홈런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좋은 타격을 하고 또 앞쪽으로 이제 그 지금 강백호 선수가 그 지금 레그킥을 하고 이제 이래 젊은 친구 중에 이제 좋은 타격을 하는데 그 친구와 마찬가지로 앞쪽에 조금 이 자기 체중을 옮겨서 쳤다 그러면 좋은 그 이 에버리지도 있고 홈런 수도 더 많이 늘어났을 거고 좀 더 그 상대 투수한테 위협적인 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전에 코치님이 강백호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저랑 이병규 코치님이랑 보고 있는데 저희랑 이제 제가 이제 강백호를 처음 보는 자리였던 거예요. 공 하나 투수가 초구를 던진 공을 하나 이제 다리를 들어서 스트라이드 딱 하고 나서 스텝을 하고 나서 저희 둘 다 눈 마주치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어떻게 저 정도로 중심 이동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거의 그냥 자기의 몸을 200% 쓸 수 있는 중심 이동을 하더라고요. 야, 쟤는 저거 하나로 끝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런 중심 이동을 얘기하는 코치님들이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네, 정말 뭐 히팅 포인트까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 코치님한테 사실은 제일 처음 들은 얘기 중에 하나 또 좋은 중심 이동이 되려면 이제 스텝을 하고 칠 때 이제 뒷다리가 이제 코치님 언어로 보통 이제 코치님의 언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치님의 언어로 이제 프리족 네, 그러니까 영어와 한자가 섞였죠. 네,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거기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뒷다리가 네, 자유족. 스텝하고 옮길 때는 앞으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 코치님한테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영상도 좋아지고 하면서 뭐 외국에 많은 잘 치는 타자들도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그런 중심 이동을 하는 타자들도 보다 보면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균이도 한번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태균이도 한참 조금 젊었을 때 전성기 때는 노스텝이지만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턴을 할 때는 뒷다리가 거의 이제 이렇게 떠서 약간 앞쪽으로 붙는 느낌?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뒤쪽 다리에 좀 뭔가 체중이 남아 있는 약간 이제 그런 턴으로 조금씩 변해 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분명히 뭐 웨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을 때 또 뭐 뛰어봤을 때도 내가 아직까지는 스피드랑 힘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점점 장타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결국엔 그 중심 이동인데 그 중심 이동이 잘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예. 그 결과적으로 좋은 타격을 위해서는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일 텐데요. 근데 막상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네네네. 내가 중심 이동이 안 됐을 때 어떤 시도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느냐일 거란 말입니다. 그 배용태 선수는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리고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네.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 그 배용태 선수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좀 더 잘 됐었던 겁니까? 우선 중심 이동은요, 성격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어떤 후회하지 않는, 좀 더 과감한, 뭔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뭔가 조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금 머릿속에 생각이 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면 점점 이제 중심 이동을 잘 못하게 되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슬럼프에 걸린 타자들은 거의 뭐 10에 9명은 다 타이밍이 늦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늦다는 거는 사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공 오기 전에 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확 못 당기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경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확 당길 수가 없는 거죠. 타이밍들을. 그리고 그만큼 중심 이동을 잘 못하게 되고 이제 뭐 헛스윙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기술적이나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네, 그 앞으로 못 나가니까 거죠. 네. 결과적으로 타이밍이 늦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김용달 코치님은 타격 코치 입장에서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어떻게 접근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성격에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코치 입장에서는 이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가면 조금 그 공격적으로 임해주는 거를 굉장히 바래요. 바라는데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소극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늦게 되는데, 이 코치로서는 뭐 이 방법이 없어요. 결과 관계 없이 어떤 좋은 가정을 가지고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 이제 치라 이렇게 주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되게 심리적으로 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네. 그래서 보통 타격 코치님들은 뭐 공을 어떻게 많이 봐라, 뭐 또는 뭐 공을 하나씩 봐라. 이런 얘기 웬만해서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타자 머릿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소극적으로 변하는지를 아시니까. 제가 이제 고참이 되면서 뭐 물론 떡아웃에서 이런저런 화이팅 많이 내고 우리 팀 잘해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어떤 코치님이 해도 제가 한마디 해요. 코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야, 투수 볼 많어. 지금 스트라이크 안 들어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야, 선두 타자 나가면 돼. 살아나가면 돼. 다들 살아나고 싶죠. 그럼 그것도 결국엔 치지 말고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원 스트라이크 쓰리 볼인데 뭐 좀 컨트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지금 투수예요. 또는 뭐 투볼이야. 야, 뭐 하나 봐. 그러면 저는 정말 화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자의 머릿속에 귀에 싹 들어와 버리면 그럼 그 타석은 정말 여지없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어린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하지만 사실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네. 이제 혹시 뭐 좀 기술적인 예를 들면 이런 동작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을 칠 때 아니면 타격 연습을 할 때 뭔가 좀 팁 같은 게 있을까? 중심 이동에 좀 집중을 한다면. 제일 코치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 예. 뒷다리가 움직여야죠. 뒷다리가 움직인다. 네, 뒷다리가 움직인다는 거는 우선 자 예전에는 일어나도 되나요? 예, 예. 이제 코치님이 정말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예전에는 자 들으면 체중을 뒤에 실으라 그랬어요. 예전에 특히 이제 뭐 일본 타자들은 이렇게 좀 실었다가 하는데 코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5대5 놓고 있다가도 들면 앞다리 들면 그럼 들면 어디 가겠어요? 중심이 뒤로 가겠죠? 당연히 뒤로 가겠죠. 이렇게 들어도 벌써 이미 뒤에 갔다 온 거거든요. 예.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골프에서 스웨이라고 그러면 그런 이제 스웨이 동작이 결국엔 오면 그 다음에 언제 나갈 거예요? 나갈 수 있는 내가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닫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턴에서 나갈 때 결국에 이 다리가 움직이면 이 다리가 뜨던지 움직이면 결국엔 중심은 간 것이다. 네, 이미 오른발에 다 끝나고 앞발에 다 끝나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그냥 뒷다리만 움직여줘도 중심 이동은 앞발에 다 되죠. 예. 뭐 아마추어 코치님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여기 대해서 김 교수님 조금 더 보태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조금 뭐랄까 전환이 것이 강백호 선수를 보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강백호 선수가 그 레그킥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힙을 투수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힙을 보내면 체중 이동이 앞쪽에 이제 파워존의 앞쪽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심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밸런스가 잡힌 자세에서 힙을 다리를 이제 스타트할 때 힙을 투수 쪽에 제일 먼저 이제 반응을 보이면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이 하체부터 사용하고 체중 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근데 그거는 체중 이동은 잘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친구들은 워낙 이제 천재적으로 골반이나 이런 회전들을 잘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타자들은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그 다음은 아마 다쳐갖고 이제 스윙의 턴이 안 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선수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힙을 강백호 같이 힙을 반응을 보이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라이드 착지 때 스트라이드 착지 때 이 앞꿈치를 조금 C자로 이렇게 이 C자로 오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뒷다리가 앞꿈치가 투수 쪽을 향하는 그러니까 이 스텝인 힙을 거죠? 옮겼으니까 이걸 다시 원상태로 하려고 하면 그냥 옮겨서 닫아 놓으면 용태기 같이 크로스 돼 갖고 힙턴이 어려우니까 이 힙을 반응을 보여서 어떤 스타트를 시작 착지 지점에 공격 어태크를 하는 거죠. 공격성을 스윙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다음에 두 번째 고른 방향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착지 순간에 어프로치 뒷발이 약간 이래 스타트 한다 그래도 관계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손만 뒤에 남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체중도 이동을 하고 또 스윙도 앞쪽에서 이제 끊기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힙을 꼬인 상태에서 그대로 닫아버리면 용태 말대로 힙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자연스럽게 레그킥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건 그 LG 트윈스의 이병규 선수의 인터뷰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이병규 선수가 프로 초기에는 뭐 교타자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99년도에 30홈런을 잠실에서 때렸습니다. 잠실 팀 타자 중에서 최초의 기록이었고 당시 인터뷰는 아니고 은퇴 즈음의 인터뷰 중에서 이게 이병규 선수의 김용달 타격 코치님의 권유로 오른다리를 들어올려 치는 타격 폼으로 바꿨고 미국에서 오신 이창호 트레이너가 당시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배트도 좀 더 무거운 배트로 바꾸고 이제 점점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레그킥에 대해서도 사실 타격 이론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논란도 많고 의견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레그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 이병규 선수 케이스에서는 레그킥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봤고
또 지금 계속 얘기해 주셨던 강백호 선수도 레그킥을 굉장히 잘해서 좋은 타격을 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일단 레그킥에 관한 김용달 코치님의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레그킥을 생각하는 것은 체중을 띄우는 지면에 양발이 있을 때 레그킥을 함으로써 자기 체중을 지면에서 들어주는, 띄워주는 그런 동작인데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레그킥을 해도 다 그런 쪽으로 레그킥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레그킥은 반동을 좀 이용하는 그런 레그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는데 이병규 선수의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스윙의 부드러움도 있고 스윙이 앞아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배드볼 타격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조금 다리를 들면 이 친구가 앞쪽에서 많이 이제 컨택을 했는데 상당히 상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쏠리듯이 컨택을 많이 했어요. 예, 좀 도망가면서 앞쪽으로 뛰면서 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줘갖고 그런 어떤 느낌을 조금 더 밸런스 잡힌 상태에서 조금 더 체중을 가지고 있다가 앞에서 치면 좀 더 좋은 타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레그킥을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레그킥의 정의는 이 다리를 들 때 양 무릎이 가깝게 오는 것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디딜 때 이 앞다리 스트라이드 할 때 레그킥을 이 멀리 가는 레그킥이 있고 레그킥 이대호 같이 강백호나 이 앞쪽에 이 착지 지점에 가깝게 레그킥 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좀 좀 강하게 높게 해도 관계가 없지만은 이 뒤쪽으로 이 착지 지점까지 멀게 레그킥 하는 선수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타이밍에 편차가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병규 같은 선수도 레그킥을 함으로써 앞쪽에 쏠리던 게 조금 균형 잡혀서 앞에서 쳤기 때문에 그때 이제 35홈런 30도루 했었을 건데 저때 이병규 선수가 35홈런 30도루 하고 제가 현대로 이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제 그 이후엔 20홈런도 못 쳤죠. 네. 정기현이. 그때 제가 있었으면 이 조금 더 병규가 홈런도 좀 더 늘어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태 선수는 레그킥을 시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뭐 그런 타격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면 레그킥은 정확하게 다리 들면 다 레그킥인 거죠? 아니면 뭐 어디까지 들어야 레그킥이다? 네. 뭐 그걸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일단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는 뭐 대충 레그킥이라고 봐도 되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한 50명에 1명 정도를 빼고는 100명에 한두 명 빼고는 다 레그킥을 하고 있죠. 예. 저는 그게 그냥 기본이라고 봐요. 예. 뭐 기본적으로 김태균 저 말고는 저는 기억나는 사람 그렇다면 아주 잘 없어요. 이렇게 예. 말씀드려야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네. 다리를 좀 높게 들어 올리는 레그킥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백호 같은 타자들 이렇게 정말 약간 천재적인 타자들은 그냥 타이밍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중심 이동해서 다리가 딱 착지가 됐을 때 내가 공이 어디에 있나? 그런 것들을 아주 이게 약간 천부적으로 잘 맞히는 친구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 다리를 아무렇게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사실 변경도 제가 이제 같이 선수만 한 10몇 년을 했지만 그냥 다리랑 상관없어요. 다리 이만큼 들 때도 있고요. 다리 거의 안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타자들은 그렇게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렇게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나지 않은 타자들이 보통 레그킥을 하는 타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타이밍이 늦어지다 보면 하염없이 늦죠. 예.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3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제 우리 팀으로 예를 들자면 유강남 선수 좀 다리를 많이 들고 정말 가슴까지 거의 찼다가 나가는 스타일인데
한 번 감을 못 잡으면 한 2달씩 걸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뭐 레그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거 조금 이 대화의 수준이 그건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입장이나 네네. 아니면은 그 어떤 조언을 주어야 하는 코치 입장에서는 네네. 이런 시도가 도움이 될까? 네. 아니면 또 받아들이는 선수 입장에서 이런 시도가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결국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네, 그냥 그게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오늘 당장 생각나면 예, 그냥 오늘 이만큼 들어보면 되고요. 예. 그 느낌이 괜찮고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럼 또 다른 거 해보면 되고요. 아,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네.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뭐든 바로바로 해보고 네.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큰 뭐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 보면 추신수 선수가 매년 뭐 레그킥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네. 그냥 겨울 내내 그거 준비했다가 네.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자기 원상복귀 시켜서 자기가 하던 대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레그킥을 하고 안 하고가 뭐 어떤 타자를 막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김웅덕 코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레그킥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리를 높게 드는 그 자체가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레그킥을 하는 선수도 투수에 따라서 조금 더 다리를 높게 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낮게 들 수도 네네네. 있고 네. 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지 네. 일률적으로 똑같은 레그킥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타자는 뭘 해도 잘 못 쳐요. 이 강백호도 마찬가지 않을까. 네. 레그킥 자체는 아까 그 체중 이동하기 전초전인데 그런 것은 레그킥은 뭐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스트라이더 하기 전 단계의 어떤 그런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마야구 지도자분들이 막 보시고 하면은 예. 저는 뭐 레그킥을 해라 안 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코치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손장난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아직도 손장난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특히나 아마추어 야구하면 더더욱 많고요. 예. 프로야구도 사실 지금 뭐 전문적으로 막 타격에 대해서 내가 깊숙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그냥 옛날에 뭐 한 20년 전 뭐 이렇게 내가 쳤던 그 느낌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 그냥 방망이 들고 있는 손인 거지 이걸로 뭐 힘을 쓴다든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마추어 어린 선수들을 정말 이제 코치님이 처음에 했듯이 하체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어떻게 턴이 돼야 되고, 어떻게 중심 이동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레그킥 누가 잘 치니까 레그킥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스텝을 하니까 어떻게 또 잘 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어퍼 스윙, 뭐 어떤 스윙 사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고요. 예. 결국에는 얼마나 우리가 하체를 잘 이용해서 하체, 골반, 코어를 잘 이용해서 어떤 스윙을 배우느냐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그 동료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2009년도에 박용택 선수가 타율 1위를 하면서 그 뭐 커리어 하이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LG 트윈스에 로베르토 페타지니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제 바깥에서 그 동료 선수, 그러니까 페타지니의 타격을 보면서 이제 박용택 선수가 뭔가 깨달았고 각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밖에서들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선수가 코치로부터 배우고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료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페타지니의 좋은 영향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는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투 스트라이크를 먹으면 특히 아마야구에서 코치님 그러잖아요.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봐라. 비슷한 거를 뭐 어떻게든 파울을 시켜라. 페타지니가 어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스트라이크 존을 훨씬 이제 작게 본다고요. 예. 결국엔 우리가 유인구에 속는 부분들은 가운데서 오다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볼이 되는 유인구가 아니고요. 예. 뭐 바깥쪽 낮게, 뭐 몸쪽 가깝게, 뭐 그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 오다가 결국엔 볼이 되는 볼이지 한가운데로 오다가 볼까지 날아가는 그런 변화구들의 유인구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어차피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더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보다 보면 그런 유인구에 속질 않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사실 그 전까지는 1년 동안 뭐 500타석 이상 나가면서 삼진을 뭐 거의 100개 가까이씩 항상 먹었는데 그 중에 제가 스트라이크를 먹고 들어오는 삼진이 정말 두세 개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볼들을 그럼 결국에는 스트라이크를 헛스윙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 볼들을 제가 헛스윙해서 삼진을 한 100개 가까이씩 먹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저 해에 한 절반으로 줄었죠, 삼진이. 예. 이러니까 진짜 내가 유인구에 안 속네. 물론 이제 그렇게 잘 들어오는 공에 내가 속을 아이고 하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게 훨씬 그러니까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굉장히 재밌는 인사이트네요.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이후화되면 타자 입장에서 당연히 몰리기는 하지만 네네. 투수가 타자를 상대할 때도 더 많이 가장자리 피칭을 하게 되니까 네네. 오히려 존을 좁히는 것이 네네네.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볼들이 만약에 잘 들어오면 네. 할 수 없다. 투수한테 엄지손가락 보여주고 들어오라는 거죠. 투 스트라이크에서 그런 볼을 던졌는데 그걸 내가 이기면 야구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케이 진 거 인정.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좀 궁금해지는 게 네. 뭐 야구에 많은 것이 그렇겠지만 네. 그 어떤 선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네네네. 라고 느끼고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결과가 바로바로 좋아지면 이제 그대로 쭉 가겠지만 네네. 뭐 마침 했는데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그 부담감, 네. 이쪽이냐 저쪽이냐 좀 왔다 갔다 하고 두려워지고 위축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꼭 스트라이크 존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그 배용태 선수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 네네. 어떻게 극복을 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우리는 프로야구 선수다. 네. 프로는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다. 예, 결과로 근데 야, 이 중에 결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니네 뭐 해야 돼? 좋은 과정을 그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모든 어떤 시도도 내가 어떤 결과를 생각해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과정을 잘 거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라는 생각만 있으면 뭐든 시도해야 되는 거죠. 예.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김웅달 코치 아니,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용태 말대로 한두 번 결과가 나쁘더라도 네, 그는 그 좋은 과정을 지키려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고 몸에 배기고 이러면 상당히 그 이제 그런 데서 좋은 어떤 그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 좋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한 것이 낫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저때 그 페타진이 저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 친구가 시합 전 준비를 아주 루틴을 네네. 잘 지켰던 것 같아. 자기만의 시합 전 준비하는 그 어떤 루틴, 뭐 티베팅을 친다든지 뭐 이런 배팅까지 가는 그 과정하고 또 연습 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시간이 나면 어떤 그 심상 훈련이라든지 뭐 책을 들고 한다든지 이래 갖고 굉장히 그 이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잘 찾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타지니한테 기술적으로 이제 그걸 그랬고 이제 코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이제 제 루틴은
제 뭔가 시합 전 루틴, 매일매일의 루틴은 사실 이제 페타지넨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연습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연습하지 않는 거죠. 예. 내가 안 좋다고 또는 좋다고 뭐 연습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항상 체크하는 부분들만 딱딱딱 체크를 해서 나가고 그리고 시합을 하고 이제 시합 전에도 이제 연습 끝나고 이제 홈 경기는 이제 좀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자기가 이제 성경책을 항상 읽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조금 읽고 그 다음에 그 아로마 오일을 한 요만한 큼인데 그거를 진짜 우리 대야라 그래야 되나요? 네. 바켓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쓰는 탕에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아로마 오일을 잘 풀어서 한번 머리에다 싹 끼얹어요. 그게 이제 자기만의 루틴 중에 이제 그런 뭐 향이겠죠 또. 그리고 이제 샤워를 싹 하고 그리고 이제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자기만의 하는 그런 루틴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이런저런 흔들림이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희생 플라이에 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야구에는 당연히 그 안타 없이 득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희생 플라이인데 노아웃이나 원아웃에 주자 3루가 있으면 이제 외야 뜬공으로 점수를 내죠. 뭐 팬들은 이런 걸 굉장히 고급 야구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근데 박용택 선수가 이제 통산 희생 플라이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야구를 오래 해서 1위인 게 아니라 매 시즌 비슷하게 500타석 이상을 친 선수들끼리만 비교를 해도 매 시즌 항상 희생 플라이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 중간에 인터뷰들도 좀 있었는데 그때는 대체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뭐 아직 오픈하기 어렵다 이런 코멘트들을 좀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안타를 치거나 강안타구로 홈런을 치는 것 말고 그 특정한 경기 상황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타격을 하는 어프로치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에 관한 이야기로 좀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우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코치 윗손을 뒷손만 이렇게 안 누르면 네. 네. 그러면 정말 웬만해선 거의 어쩌면 절대로라고 표현할게요. 절대로 내야 팝 플라이가 뜨지 않아요. 네. 진짜 윗손을 덮지 않으면 윗손을 덮지 네. 않으면 예. 덮지 않으면 내야 플라이가 뜨기가 쉽질 않아져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좋은 면으로 그냥 약간 이게 손목 그러니까 강하게 치지 않고 한 70% 정도의 스윙으로 그냥 공의 아랫부분만 때려주면 비 맞으면 밖으로 파울이 나갈 거고요. 예,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땡기지만 않고 좋은 방향성으로 좋은 스윙만 하면 거진 뭐 외야 플라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김우덕 교수님 타격 이론 관점에서 네. 이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좋은 방법이고 배영택 선수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네네. 이게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럼 타격 이론 관점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용택이만의 어떤 영업 비밀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고 타격 코치 그 입장에서는 그 타석에서 그 저런 어떤 그 이 스카링 포지션이나 외야 후라이가 필요할 때 이때 저는 절대로 강하게 치라는 소리를 안 해요. 네. 강하게 치라는 것보다도 뭐 인필드 인 했을 때 그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투수 방향에 그냥 라인 드라이브로 강하게 쳐라. 왜 그러냐면 외야 후라이 치라는 소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야 후라이를 치려 그러면 힘이 들어가면 그 뒷스윙이 생겨요. 네. 뒷스윙이 생기면 그 이 컨택 확률도 떨어지고 외야 후라이도 안 나요. 근데 그때 당시 되면 주자 3루 되면 투수가 거의 전력 투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전력 투구하는 상황에서 스윙을 크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지혜롭지 뭐하고 무모하지 않을까. 네. 그 전력 투구하는 상황에는
정확한 컨택만 돼도 용택이 같이 탑핸드를 안 꺾고 그냥 푸시하듯이 네, 푸시 느낌. 저도 네. 외야 후라이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선수들한테 절대로 그 투수한테 그대로 돌려줘라. 외야 후라이 치는 게 아니라 돌려줘라. 그냥,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라인 드라이브로 그냥 투수한테 돌려주기만 하면 네. 무조건 그 이 확률이 높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얘기를 코칭의 하죠. 언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야 플라이가 필요하고 외야 플라이를 치기를 바라지만 외야 플라이를 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 드라이브로 투수에게 돌려줘라라고 이제 큐잉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 돌려주려면 네. 결국엔 이제 하여튼 헤드가 절대적으로 빨라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지금은 아주 절대적이죠, 절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희생플라이라 다른 얘기지만 유일하게 제가 손을 조금 편안하게 그냥 쓸 때가 있어요. 주자 일루 있을 때. 네. 주자 일루 있을 때는 조금 그냥 편안하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뭔가 안쪽으로 헤드가 빠르면 안 되고 뭐 어떤 스윙을 하고 항상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그냥 편하게 뭐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로 그냥 긁어버려도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쪽에 땅볼들이 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에 조금 강한 스피드가 좀 강한 땅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워낙 넓으니까 네. 그냥 긁어버리면 그러면 보통 그쪽으로 1, 2루간으로 타구들이 잘 빠지죠. 잘 맞으면 뭐 선상 쪽으로 장타가 나오고. 예, 예. 코치님은 선수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결국 선수들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용택이가 주자 1루 때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우측 타고 강하게 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탑핸드도 쓴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 결국은 그 이 자타자가 근데 이 이론은 우타하고 자타하고는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예. 자타 그 입장에서는 팀 배팅이 되려 그러면 그 우측 타구가 나와야 돼. 예, 반대. 그 강한 타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되면 그 이 뭐랄까 야구가 자타자를 위해서 이제 도안됐다고 하는데 예. 거기 이제 자타자한테 유리한 그런 입장이 아닐까. 만약에 그 우타자가 그 주자 1루 때 강하게 그 3루 쪽으로 그 당긴다 그러면 이 강한 타구가 뭐 생길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자타자 같은 경우는 우측으로 아무리 강하게 쳐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칠수록. 그럼 반대로 주자가 1루에 있는 상황에서 우타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게 그 좌타자가 1, 2루간에 지금 박용태 선수 말씀해 주신 거는 좌타자가 1, 2루간으로 강한 땅볼을 치는 거잖아요. 약한 땅볼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사실 뭐 그러면 우타자는 그쪽으로 좋은 타구를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제가 또 그 좀 이제 선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얘기들이 몇 예, 가지들이 예,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주자 1루 예. 또는 주자 1, 2루에 팀 배팅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글로 강한 땅볼이 내는데 네. 1루 땅볼이 됐어요. 또는 강한 땅볼이 되는데 2루 땅볼이 됐어요. 그럼 병상을 타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억지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치는 게 결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왼손 타자가 가장 쉽게 칠 수 있는 타구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칠 수 있는데 또 확률적으로 높아. 그러면 결국 이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우타자는 사실 그쪽으로 좋은 타구를 밀어서 강한 땅볼을 만들어 그 정도 기술이 있으면 그냥 다른 쪽으로 장타 치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하면 네,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1, 2루간으로 굴리라는 뜻이 아니고 네, 네, 그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네, 네. 이제 그런 경우고 기본적으로는 강한 타구를 때리는 그냥 것이 아니 더 왼손 중요하다. 타자가 네. 가장 쉽게 칠 수 있는, 네. 가장 쉽게 칠 수 있는 타구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도 조금 좌측이든 조금 우측으로 가면 결국엔 1루수한테 걸리든 2루수한테 걸리면 병살타가 되겠죠, 어떤. 네. 그 이렇게 흔히 말하는 팀 배팅 그러니까 병사를 피하기 위해서 주자 뒤로 굴린다라는 타격에 대해서는 김홍달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상황에 따라서 팀 배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지금 상황에 주자 1루나 주자 1, 2루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타구가 결국은 팀 배팅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1, 2루 간 그 타구가 나와도 요즘 수비가 상당히 향상돼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병상을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 코스 관계없이 좋은 안타성의 어떤 그 양질의 타구를 보내는 것이 더 팀 배팅이 아닌가. 근데 무사 2루라든지 이런 경우 약한 타구라도 이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진루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주자가 차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약한 타구보다는 강한 타구의 어떤 양질의 타구가 더 팀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뭐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한 3년쯤 전에 뭐 미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소위 플라이볼 혁명이라는 그 주제가 야구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박용택 선수는 2017년 6월 어떤 인터뷰에서 나는 발사각 10도 타자다라는 좀 이색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사실 뭐 팬들은 좀 선수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기 때문에 팬 커뮤니티 안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메이저리그에서 최근 3할 이상의 타율과 1.3 이상의 장타율을 기록한 타구들의 조합을 배럴이라고 부르는데, 배럴은 배트의 중심을 뜻하기 때문에 중심에 잘 맞은 타구다쯤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시속가 160km에 가깝고 한 25도에서 30도 정도의 타구들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강하게 공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공을 강하게 멀리 띄워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제 관점이 이제 그 당시에 말했었던 이제 플라이볼 혁명이었습니다. 네. 박용택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한 타구를 때릴 수 있는 타자는 숫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평균 타구 속도가 160km 이상이 되는 타자라면 공을 띄우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게다가 박용택 선수처럼 특별히 잠실처럼 넓은 구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25도나 30도로 공을 띄우기보다는 한 10도 정도로 공을 때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나는 플라이볼 혁명의 타자가 아니라 발사각 10도의 타자다. 뭐 이런 유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우선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았어요. 항상. 네. 지금도 많지만.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저 때가 아마 제가 2016년, 15년 뭐 전타석이 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측정이 되진 못했지만 네. 결국엔 퍼센트지로 보니까 제가 그 158km 이상의 타구를 뭐 20몇 도에서 30도 사이로 보낸 타구가 뭐 1%가 채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타자. 그걸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그게 1%가 뭐 10%가 되는 것도 아니고 20%가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럼 내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타구들은 어떤 타구지? 라고 그걸 이제 뽑았더니 결국에는 저는 10도 내외의 타구들, 예, 스피드와 상관없는 10도 내외의 타구들이 아주 좋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봤더니 그럼 나만 이런가? 내가 좀 특수한가? 라고 봤더니 결국 그렇게 한 160km 이상의 그런 정말 빠른 타구가 되지 않으면 그 20도 이상 넘어가는 그런 타구들은 오히려 또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기록들이. 그러면 스피드와 상관없이. 네. 사실 스피드라는 거는 제가 강하게 친다고 스피드가 나오는 거나 살살 친다고 스피드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좋은 타이밍에서 맞은 타구가 스피드가 강한 타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뭐 파워, 힘 그런 것들도 분명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런저런 공들에 내가 정말 항상 좋은 타이밍으로 치지 못하는 건데, 그럼 어떤 각도 정도의 타구들이, 뭐 어떤 각도 정도의 타구들이 내가 제일 좋은 성적이 났을까 봤더니 그게 한 10도 내외 정도의 타구들. 내가 조금 타이밍이 빨라도 타이밍이 좀 늦어도 그 정도 타구만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구나.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던.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제 재밌긴 한데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이 네. 이제 코치들한테 듣거나 아니면 그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그 자기의 타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랑은 좀 벗어난 그러니까 그 외부의 정보로부터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 중에서 뭐 저런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자기 타격을 만들겠다라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박용택 선수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좀 다른 접근들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뭐 한 35쯤만 넘어가서부터는 사실 제가 만약에 그때 김용대 코치님을 만나도 김용대 코치님도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크게 제가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막 들어오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저도 그때는 벌써 이미 한 3할을 한 5, 6년? 6, 7년 연속해서 치면서 항상 뭐 150안타 이상 치고 이제 어떤 이제 코치가 봤을 때는 사실 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예. 예.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35을 넘은 타자가 그래도 계속 자기 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더 어떤 발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스스로 해야 됐던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예. 그냥 제가 뭐 어떤 타격 코치님이 계시면 코치님한테 이런저런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뭐 하는 거지 코치님이 또 어떤 것들을 해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어떤 걸 알고 싶으면 사실 이제 뭐 저런 뭐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또는 뭐 제가 스스로 어떤 것들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뭐 다른 팀 선수들이 또 요즘 잘 치는 타자들 친구들 후배들 또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더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쯤부터는. 네. 그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타격 코치들이 좀 젊은 선수들과 함께 뭔가 협력을 할 때와 네네. 그 35살이 넘은 네네. 그러니까 고참 베테랑들과 할 때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용택이 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용택이하고 어떤 그런 작업도 용택이가 30 넘고 35살 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도를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런 이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선수의 어떤 뭐랄까 선수 생활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화를 줘서 뭐 5년에 10년 충분하게 더 장래가 시간이 많고 이 미래가 있다 그러면 하겠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베테랑이고 자기끼리 다 있는 선수 같으면 그런 어려운 과정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 좋은 그런 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발사 각도 조금 얘기를 하면 지금 발사 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용택이가 상당히 지혜로우는데 이제 요즘에는 랩소드라든지 스택캐스트 해갖고 타격할 때 다 이제 타구 이 스피드하고 발사각도 다 띄워놓습니다. 다 띄워놓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봤을 때 타구가 20도, 25도, 35도 여기 타구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5도, 10도 네네네. 여기도 타구 엄청 속도가 빠르죠. 제일 빠른 경우도 있고 그런 이 타구가 빠른 게 이제 좋은 그걸 해야지. 타구 제가 현장에 봤을 때 너무 발사 각도에 주안점을 준다 그러면 어떤 컨택 능력이라든지 스윙 스피드라든지 어떤 배럴 존의 컨택 확률이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배럴 존의 좋은 타격을 하려 그러면 역시 5도에서 15도라든지 7도에서 15도 어떤 그런 라인 드라이브성의 스윙의 어떤 배럴 존, 이 컨택 존이 넓어지려 그러면 이 스윙 궤적이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든지 너무 극단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런 컨택 이 지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라인 드라이브 성에 7도에서 15도라든지
용태 같이 10도에 맞추면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타구의 질이 나오면 발사 각도는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 발사 각도에 조금 이 주안점을 준다 그러면 실전에서 좀 더 힘들는 그런 경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슬럼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박용택 선수가 2009년도에 타율 1위 타이틀을 따냈는데 그 이듬해에 시즌 초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4월 26일 잠실에서 하나와 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리딩 히터였고 당시에 주장이었고 아마 그때 타순이 3번 타자였을 것 같은데 0대0 비기는 상황에서 상대 투수가 좌투로 바뀌자 대타로 교체를 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날 1루 더가웃 위에서 야구를 보던 중이었는데 대기 타석에서 연습 스윙을 막 하고 있는데 상대 투수가 바뀌니까 결국에 이제 호출을 당하고 이제 다시 더가웃으로 들어갔죠. 그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자든 슬럼프가 있을 것이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선수와 코치의 협력 또한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2009년에 2007, 8, 9 이제 김용대 코치님하고 3년 하면서 2009년에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알에서 깼구나. 뭐 이제 그런 시즌이었는데 2009년에 마지막 이제 타격왕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사실 엄청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못하면 꼭 내가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담감들이 있게 이제 시즌을 들어간 해요. 주장을 했고 감독님이 바뀌셨고 모든 코치님들이 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이제 리드 히터였고 그다음에 제가 또 첫 번째 FA 하는 해였고 그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해였고 근데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정말 많이 못 쳤어요. 예. 그래서 저 때는 한 3달 정도? 아마 제 기억에는 한 6월 말까지도 2할 한 1, 2푼을 넘어가질 못했었어요. 2군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성민 타임 코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일본을 잠깐 가셨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치는 거는 이제 화면으로만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좀 더 어린 친구들한테 뭐 마무리 캠프 하는데 제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항상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택이 형이 그러니까 왜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잘 쳤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전지훈련을 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결국엔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결국엔 그 3년 동안 다 바꾸면서, 예. 다 바꾸면서 뭔가가 딱 만들어졌는데, 소영 코치님은 그냥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제 타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잡는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또 부딪혔죠. 예. 제가 이제 안 좋게 말해서 되게 고집이 많이 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해결책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이제 코치님이 야인으로 계실 때요. 이제 언제 한번 연락 오셔서 힘드냐고. 그래서 진짜 죽겠다고 코치님. 그래서 코치님 저 한번 도와달라고. 저랑 한번 얘기 한번 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노트북에 제가 그 이제 4, 5, 6을 쳤던 그런 영상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일식집 가서 이제 룸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했더니 이제 우선 보자고. 야, 지금 너 주문했냐고. 예. 지금 밥이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식당에서 그 휴지를 하나하나 마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테이핑으로 해서 이제 그 휴지 공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한 20여 개 정도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 그 당시에도 이런 레슨장, 연습장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어딘가를 갔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 있는 시절이 아니라서 코치님 집 옆에 그 시민 공원에 가서 또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두컴컴하고 정말 가로등 하나 있는 정말 약간 영화같이 거기서 진짜 코치님이 앞에서 던지고 저는 그냥 이제 저 차에 있던 배트로 그걸 한 2시간? 예, 한 2시간 정도를 했는데, 제가 뭔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치님이 됐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가면은, 너 아마, 그 다음날 이제 또 바로 저는 이제 특타가 있었으니까, 이제 뭐 그때 얘기하시기를 이제 아마 용빈이가 좋다 그럴 거라고. 예, 왜냐면 그 전에 계속 제가 부딪혔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가서 사실 소영민 코치님이 한 얘기랑은 좀 정반대되게, 내가 어젯밤에 이래저래 만들었던 부분대로 딱 치는데 바로 몇 개를 딱 보더니 소영빈 코치님이 야, 너 어제 뭐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좋아 갑자기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는 눈이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사실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방법들이 사실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타격에 대해서는 사실 코치가 아니더라도 선수끼리라도 제가 뭔가 믿음감을 갖고 나를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선수 하나만 있어도 저는 되게 여러 가지 뭐 슬럼프나 타격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때 코치님은 뭘 보셨던 겁니까? 그 용택이가 이제 내가 이제 성적이 이제 3년 못 내서 잘리고 나니까 용빈이하고 했는데 타격왕도 했고 지 말대로 욕심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욕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초반에 이제 결과가 나빴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가진 거를 못 찾았는 것 같아. 못 찾았는데 코치는 선수는 이렇게 이제 타격을 하다 보면 선수는 자기 폼을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느낌을 가지고 감을 가지고 이제 그 선수는 감을 가지게 되고 코치는 느낌이나 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상, 그런 영상이라든지 행동을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의 예전에 이제 그 용택이 가졌던 그런 스윙의 메커니즘이 조금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져서 한 2시간 동안 자기의 이제 용택이 좋았던 것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서 다시 몸에서 어떤 그런 기억을 되찾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옛날에 자기의 폼이 나왔고, 그런 폼만 나오면 얼마든지 이제 될 거다고 생각을 하고, 됐다. 이러면 충분히 이제 다시 될 거다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또 3할 타자가, 어렵게 된것 3할 같아요. 만들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코치의 언어와 선수의 언어? 참 그런 것들이 웃긴 게 정말 그 이후로 이제 그 용비령 그 서영민 코치님하고는 이제 언어가 조금씩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치님이 하는 언어를 내가 알아듣고 내가 하는 언어를 코치님이 알아듣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맞아 가더라고요. 그때. 그 구성만 보자면 하라는 거를 반대로 했더니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같은 그러니까 결과 그냥 해석이 다른 거죠, 뭔가. 예, 그러니까 언어가 달랐던 거죠, 언어가. 예. 그렇기 때문에 타자는 자기 스스로를 네.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아까 믿을 수 있는 봐줄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코치든 동료 선수든 네네.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고 스위치 타자. 그 얘기 할까요? 예.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잘 해볼게요. 두 가지 주제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우투자타 또는 스위치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용태 선수도 뭐 두 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김웅석 교수님. 제가 이제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며칠 전에 박종호 선수하고 박종호 지금 수석 코치지 통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입식으로 많이 끌고 갈 때니까 종호야, 그때 당시에 내가 스위치 타자 이제 건조할 때 불편함이 없었냐? 네 생각은 혹시 다르고 뭐 이런 건 없었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지금 뭐 몇 년이야?
한참 오래된 물었더니 정호 얘기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우타자로서는 그렇게 뛰어난 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타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코치님이 이제 불을 댕기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스위치 히터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그냥 순조롭게 했을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자기가 스위치 타자가 안 됐다 그러면 타격왕도 못 했을 거고 또 그 연속 출루 기록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는데 그런 기록도 못 깼을 거다. 자기는 뭐 지금 그 생각해도 스위치 타자를 한다 그러면 절대로 이제 반대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스위치 타자 할 때 제일 힘들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래 물었더니 자기는 이 스위치 타자 하는데 힘든 부분은 없었는데 주변의 시선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스위치 할 때 토스 배팅도 이제 자타로 뭐하고 이런 상태니까 주변에서 니는 왜 스위치를 하고 뭐 우타로 치면 잘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주변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메이저리그에는 스위치 히터들 비중이 꽤 됩니다. 반면에 KBO 리그는 스위치 히터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 물론 이제 그들과 뭐 하드웨어나 아니면 피지컬에서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이저리그의 그런 통계들을 보면 야구의 논리상으로는 스위치 히터가 꼭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많지 않은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변에 뭐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박영태 선수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봐요. 네. 우선 우투자타 뭐 또는 스위치 히터 얘기가 있지만 저는 우선 우투자타를 아주 반대하거든요. 네, 물론 저도 우투자타 타자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우투자타 거의 대부분의 지금 왼손 잘 치는 타자들은 다 우투자타 타자긴 하지만 사실은 우투자타로서 불편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앞서는 내가 어떤 볼에 대해서 리드하는 부분이고 결국엔 이 뒷손이 정말 좀 잘 움직여줘야 되는 손인데 우리가 쉬운 말로 왼손으로는 젓가락질도 못 하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의 우투자타들이 왼손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그냥 어릴 때 뭐 어떤 감독님이 권유로 뭐 그냥 왼손으로 치게 된 거죠. 예. 굳이 만약에 그렇다면 스위치 히터를 해야죠. 예.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스위치 히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투자타들은 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만 치는 거예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 지금 뭐 우투자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스위치 타자를 권유하고 싶어요. 예. 어차피 왼손으로 칠 수 있다면 네, 스위치 네. 히터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지금 삼성 라이온즈에 김지찬 선수가 있어요. 예. 이 친구 이제 우투자타인데 작년에 그 자타석에서 이제 자투수 상대가 상당히 그 결과도 안 좋고 이래서 시즌 끝나고 마무리 캠프를 하는데 코치님 저 우타로 그 스위치 타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스위치 타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네가 생각이 그렇다면 뭐 얼마든지 쳐봐라. 왜 그러냐면 김지찬 선수가 자투수가 나오면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네, 되기 때문에 우타석을 자기가 만든다 그러면 안 빠지고도 더 게임에 출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더니 감독님도 뭐 흔쾌히 그러면 우타석에 그 연습을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서 지금 김지찬 선수가 이제 스위치 타자로 우타석에 이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우투자타 타자면은 예. 스위치 타자요? 저는 3개월이면 된다고 봐요. 3개월이면 야구 충분히. 제가 이제 조금 흥미로운 얘기, 이게 정말 야구 안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지금 이제 만약에 코치를 해서 펑볼을 치잖아요. 네. 저는 왼손을 잘 못 쳐요. 왼손으로 야구를 30년을 했는데 왼손으로 잘 못 쳐요. 오른손으로 쳐야 돼요. 네. 아주 들으면 약간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맞아요. 보통 대부분의 우투자타 코치들이 있잖아요. 예. 다 펑고 오른쪽으로 치고 있어요 지금. 오. 네.
그만큼 왼쪽으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그냥 오로지 야구를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고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한 거지 왼쪽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치는 거는 왼손으로 쳐본 적이 없으니까 공을 어떻게 올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서 저희 팀에 이제 김현수, 뭐 오지환, 저 티바를 이렇게 올려놓고 쳤거든요. 웬만한 오른손 타자들보다 저희가 훨씬 멀리 쳐요. 오른손으로 치는데. 오지환 선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지환이는 사실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3할을 만들어내고 좀 예. 올라설 수 있었지만 예. 그 전까지는 아주 정말 진지하게 항상 생각했어요. 아, 예, 스위치 히터를. 예. 근데 우선 스위치 히터를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코치님이 안 계셨고 예. 구단에서도 그걸 굳이 그렇게 권유하지 않았죠. 만약 누군가가 권유해서 가보자 했으면 지한이는 그 전에 갔죠. 네. 현수도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진짜 자기가 오른손 타자였으면 자기 무조건 홈런 타자라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예. 네. 마무리로 뭐 독립된 주제라기보다는 타격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타자는 과연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건 뭐 박용택 선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김은걸 코치님이 전체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좋은 타자는 잘 태어나서 잘 만들어줘야죠. 네. 우선 참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투수는 보통 우리가 아마추어 야구 때 잘 못 던졌던 투수들이 프로에 와서 꽃을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정말 심심치 않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타자가 아마추어 학생 때 계속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던, 잘 치지 않았던 타자인데 프로 와서 갑자기 이 타자가 이제 정말 좋은 타자가 되는 경우 사실 좀 극히 드물긴 해요. 예, 극히 드물긴 한데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타자는 사실 그러니까 좋은 타자로 안 태어났는데 좋은 타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 좋은 타자로 태어난 친구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죠. 좋은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다시 태어나는. 네, 그 많은 친구들이 네. 정말 뭐 좋은 지도자 만나고 또 좋은 방향성으로 이제 좋은 타자가 이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좋은 타자 하면 그 어떤 피지컬의 어떤 조건인데, 좋은 타자의 조건은 어떤 교육 없이 스스로 어떤 그 대상이라든지 이런 그 보고 스스로 깨우침을 빨리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유니콘스 때 그 박정우 선수를 보면 박정우 선수한테 내가 한 번도 가르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이 친구가 얘기해 보면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감독이 딱 그 한마디 해줬대. 스윙을 보고 야 스윙을 하려 그러면 배테드가 살아서 돌아야 돼. 이래서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스윙 이 결을 좋게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스윙이 생기고 또 그런 한 번은 자기가 박정우 선수가 끌어치는 그런 타격이 능한데 바깥쪽에 대체 능력이 조금 자기 생각에 더 부족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선수가 센터에서 수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최태원 선수 이렇게 팔을 펴서 바깥쪽에 막 기가 막히게 컨택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센터에서 수비를 하다가 최태원 선수 치는 걸 보고 팔을 조금 피니까 바깥쪽에 잘 커트를 하네 이렇게 해서 투 스트라이크라든지 이 바깥쪽에 잘 던지는 투수 나오면 보통 때 팔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던 거를 팔을 약간 핀대. 그러면 바깥쪽에 잘 커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봤어. 해보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바깥쪽에 있으니까 바깥쪽에 어떤 커트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잘 생기더라고. 이게 타고난 거는 어떤 피지컬을 타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이제 어떤 이 사물을 이래 보고 스윙을 보고 이 깨우침이 생기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웅이 같은 선수는 상대 투수에 따라서 타석에서 변화를 그때그때 매번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타석에서 변화를 그렇게 많이 내가 봤을 때 너 타석에서 한 번도 변화를 안 주던데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는 매번 이 타석에서 변화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이 변화 잘 못 주는 선수들이 태반인데 그랬더니 그런 선수는 프로 자격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상대 투수라든지 네네. 카운트에 따라서 내가 이 감독관 할 때 이제 시즌 말미에 성적이 이제 어느 정도 레전드급의 성적이 나는 타자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어. 네. 타석에 어떻게 임하나, 투수라기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또 노림수를 어떻게 가지나 이런 거 물어보니까 선수들마다 각자 틀린 자기만의 어떤 개성 있는 그런 그 이론을 갖고 있더라고. 거기 이제 타고나느냐, 네. 교육적이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코치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제 저희가 시작 전에 좀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셨냐면 보통 타고난다 아니다라고 했을 땐 뭐 피지컬이 좋으냐 뭐 이런 얘기인데 배용택 선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선수는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흔히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타자들은 몸을 타고났다기보다는 배우는 능력을 타고났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타고난 것이고 만들어지는 타자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몸은 이미 타고난 건데 문제는 배우는 과정에서 뭐 코치나 다른 무엇의 도움이라든지 계기가 있었을 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이제 좋은 타자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피지컬 이건 중요한데 그런 건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 배우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다면 이제 코칭이라는 것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배우는 선수가 아니라 배우는데 도움이 필요한 선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네네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하여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 들었어요. 아주 정리가 깔끔한데요. 네. 자,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두 분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 욕심에 질문은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대신에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대답을 드리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피드백은 드리도록 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무리 이야기도 간단하게 인사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 자주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얘기가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되고 협응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도자분이나 오는 그 선수들한테 유익한 그런 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준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지금 야구 입구 산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오늘 또 새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격 얘기 또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정말 이런 자리들이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한국 야구 발전할 수 있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 있으면 언제든지 네, 뛰어오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